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물물교환은 기원전 9,000년 정도에 물물교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버스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병원 광고예요. 영업을 배워야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셀피누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셀피노믹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컨텐츠에 이어서 셀프노믹스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 컨텐츠와 우리의 플랫폼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그것이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개인이 가진 경쟁력에서 컨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실어서 전달을 시키면서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후속 얘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실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마케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영업을 하나?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든 재능을 가지고 계시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마 100이면 100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까? 영업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오늘 이런 화두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업을 한다. 나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 나는 직종이 영업이 아닌데? 나는 의사인데? 나는 변호사인데? 나는 기자인데? 나는 경영자인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눈 뜨자마자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누구나 영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서 나의 영업을 한다. 네, 뭐 그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가치를 팔고자 하는 것은 모두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편협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당근마켓에 제품을 파는 것도 물론 영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중고나라 한 번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나라 우리나라의 회원 수가 2,100만 명입니다. 2,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2,100만 분이 최소한 한 번은 거기에서 무엇을 구매하셨거나 파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나라 이후에 다시 뜨고 있는 소위 말해서 당근마켓, 그 우리 동네 마켓, 당근마켓의 회원이 벌써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둘이 합쳤을 때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얘기할 때 단순히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것을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협상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것이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자체가 모두 영업과 관련이 돼 있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관계로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과정이 없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학자로 유명한 다니엘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영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뭔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채워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이렇게 보면 영업이 우리가 물건을 판다라는 이런 컨셉에서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고 영업 이꼬로 우리의 생활 또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저렇게 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강요당하는 것 아니면 뭐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 집요함 또는 심하게는 부정적이고 속이는 것, 뭐 조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영업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관념을 가졌을 때는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 자료들이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산농공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영업은 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상 사농공상, 상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조금 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상인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변되는 사람들이 보부상들입니다. 보부상이란 이름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보찜 장수들한테 육성정책으로 하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열면서 이런 보찜 장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보부상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싶었고 그 보상을 주는 길이 보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부상은 한 단어가 아니고 보상과 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은 보자기에 짐을 싸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짐을 싸서 이고 다니는 보찜 장수를 보상이라 했고요. 이 보상들은 주로 가볍고 값이 나가는 상품들, 뭐 귀중품이라든지 세공품이라든지 사치품. 왜냐하면 이렇게 보자기에 짐을 싸서 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들을 했고 가치가 나가는 제품들을 판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상은 뭐냐면 지게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등짐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철물이라든지 목기라든지 수공업품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보부상들이 조선시대에 가장 신분상으로는 가장 낮은 상인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조직화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인들 계급처럼 아주 천한 계급이라기보다는 세력화된 집단 그러면서 심지어 재력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상인 일반 농민들을 넘어서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인을 보면 개성상인 같은 경우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서 조선시대에서도 상인이었지만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농공상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라는 것을 하대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에는 사실 수많은 직종과 수많은 활동을 가지고 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협의의 고정관념에 베이스한 영업은 예를 들면 보험 영업이라든지 자동차 영업이라든지 시장에서 예전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약장수라든지 이런 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데 영업 전체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 이러니까 내가 만난 영업사원 그래 많지 않은데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700에서 8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또는 전체 경제 활동 인구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업에 직접 종사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직접 종사하는 이런 800만 명의 영업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광의의 개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따져봤을 때 엄청난 분들이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영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죠. 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러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엄청나게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 영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물물교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화폐를 거쳐오면서 오늘날까지 넘어왔습니다. 물물교환은 무려 기원전 9,000년 전에 서로 물물교환이 일어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기원전 9,000년 정도에 물물교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화폐가 생겨난 것은 기원전 600년경에 동전이 생겨나면서 화폐 경제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으로 보면 거의 10,000년에 가까운 동안 이런 영업 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제공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 전체가 사실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변해오면서 영업의 형태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물교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화폐를 기반으로 한 교환 형태. 지금은 사실은 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 하루에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몇 번 얼마나 현금을 사용하십니까?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죠. 현금을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거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트랜잭션 되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나라였다. 뭐 장보고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 고대의 물건을 대외적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던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멀리 가는 거고요. 우리가 1990년대 말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종합상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1975년도 당시에 정부가 7개사의 종합상사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사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종합상사들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해서 경제를 유지하는 경제 형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사들은 우리나라 공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 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이쑤시개에서 인공위성까지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게 종합상사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맥락이 유지돼서 대형 종합상사들은 지금은 물건을 수출하기보다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영업이라는 기원은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참 저는 영업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경영자가 됐는데, 이런 영업에 대한 인식 또는 영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의 협의의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아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를 전환시키며 이익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영업이다. 이 양쪽의 사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업 주제로는 들고 왔냐. 그래서 뭐 잘 알겠는데 뭐 영업이 중요하고 영업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업은 이렇게 가는 거고 다 중요한데 왜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느냐.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업을 가르치지 않고 영업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영업을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지 향후의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야 당신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업을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영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업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혜택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분들만 영업을 제대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영업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 영업을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가장 가까운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이 아마 저녁 시간에 방송될 건데 군침이 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치킨입니다. 제가 치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치킨은 이렇게 보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고 우리의 간식이고 때로는 우리의 주식이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음식이지만 이 치킨이 거래되는 비즈니스 현장은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배워서 전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결국에 치킨집에 종착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입니다. 국내 치킨 매장이 4만 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 수가 3만 6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사실 인구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 매장 수가 4만 개가 넘습니다. 1인당 1년에 먹는 치킨이 20마리가 넘습니다. 거의 과히 치킨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만 개가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보시는 편의점, 브랜드에 상관없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들이 2019년도 말에 4만 개였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의점 숫자랑 치킨 숫자랑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이 조금 더 성장해서 뭐 4만 개, 4만 2천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맞먹는 숫자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숫자를 이렇게 비교하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시면 담배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고 물도 사시고 삼각김밥도 사시고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그 편의점 안에 담겨 있습니까? 치킨집에 치킨만 파는데 치킨 매장 숫자가 편의점 숫자랑 거의 같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6,747개의 치킨 전문점이 있는데 이걸 제가 상징적으로 얼마나 많은 치킨점이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떠왔습니다. 102m마다 치킨점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 많은 치킨집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시면 2000년, 2014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창업하는 치킨집 숫자보다 폐업하는 치킨집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20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이 치킨집인데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보면 폐업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킨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치킨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저렇게 많은 치킨집이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치킨집이 저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치킨집의 폐업은 왜 저렇게 많아질까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 자영업자 숫자의 외식업의 5년차 생존율이 25%, 치킨집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다가 자영업자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냐?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즘 뭐 외식업계에 뭐 뜨는 사람이죠. 백종원 씨가 얘기하기에도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이 생겨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어려운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 어려운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업종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그분들은 자기의 제품의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치킨집이나 자영업체, 외식업체를 어떻게 차릴 것인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 어떤 가게를 얻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케팅과 영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마케팅과 영업의 노하우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상태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총 쏘는 법을 안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 사태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에서도 이렇습니다. 정부에 제가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여러 부서에 특히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대부분 보시면 창업 컨설팅, 창업 자금, 특히 거의 모든 것이 돈을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체를 차려가지고 처음 시작을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함과 동시에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저 돈을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5년 안에 25%가 폐업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폐업하는 순간 그 대출을 받았던 돈들은 빚으로 남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폐업하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소비자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10년 단골, 20년 단골이라는 집이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가게들이 3년, 4년, 5년 주기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데 이건 소비자한테 또 피해가 되냐? 소비자한테 엄청난 신뢰 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은 내가 잘 아는 곳에 자주 가서 익숙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됩니다.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은 누구도 계산하지 않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 낭비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한쪽에서는 돈을 투자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괜찮은 가게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탐색 비용을 들이고 신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영업이라는 게 자영업자, 뭐 외식업자 이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사회 모든 영역에 번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변호사가 되시려면 예전 같으면 사법고시를 치거나 지금은 로스쿨을 가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변시를 쳐서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변호사가 너무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1906년도부터 2006년까지 100년 동안 1만 명의 변호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 등록이 일제시대에 있던 1906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번째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만에 2만 번째 변호사가 등록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만에 3만 번째 변호사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10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여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변호사인지 영업하는 사람인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개인 변호사는 주로 하는 일이 영업 상담, 변호가 아니라 영업 상담. 왜냐하면 한 달에 수임 건수가 몇 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몇 건의 법률 소송권을 받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는 그보다 10배, 20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영업하는 사람인지 변호사인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뭐 사시 출신이든 아니면 로스쿨 출신이든 법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이분들이 영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영업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 갈까요? 법률사무소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수익의 근본은 영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분들이 과연 영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자, 다른 한편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강남에 있는 여러 빌딩의 현판을 보시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모든 빌딩들이 이런 간판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분은 의료 기술일 수도 있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환자가 와야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와야지 병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버스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병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광고가 병원 광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병원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들이 과연 영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영업하는 사무장들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써서 영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 셀피노믹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셀피노믹스의 정의 자체를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가 되려면 내가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컨텐츠를 갖고 있고 내 재능, 뭐 변호사든 의사든 누구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리고 영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의
경제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냐 이거죠. 제가 논쟁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영업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공연을 하면 공연을 보러 오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나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또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잘 알리고 정말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영업도 예술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왜 우리는 그런 영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냐 이거죠. 외국에서는 사실은 공연 문화 마케팅에 대해서 학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된 부분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술을 하시는 화가분도 결국에는 저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에는 그것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수줍어하고 마치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치를 받고 전달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경제 행위고 이 전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영업을 하게 됩니다. 왜?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60이 되고 정년퇴직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은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퇴자의 56%가 나는 은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 오른쪽에 보시면 60대 이상의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서 나와서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떠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개인 혼자의 자영업자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자영업자의 종류가 치킨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내가 컨텐츠를 팔든 작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업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모든 선진국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영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영업을 보면 체계적인 교육은 없었고요. 영업은 보통 어쩌다 배우는 게 영업입니다. 내 매니저로부터, 내 가게 주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장님으로부터 그분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탁월하게 태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적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니면 대체로 어쩌다 배우는 게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나도 내 비즈니스를 하면 저렇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분들이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업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따실 때 그냥 따셨나요?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 배우셨습니다. 어릴 때 그릇마 배우셨습니다. 근데 왜 영업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업은 고도의 기술이고 고도의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배우러 다니십니다.
세일즈 컨퍼런스 사후에 영업을 다시 배우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에서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엄청나게 내면서까지 가게를 닫고 자기 비즈니스를 휴업하면서까지 가서 영업을 배워서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자영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영업을 저렇게 투자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우리는 배우지 않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케이스를 보고 MBA 과정 중에서도 세일즈 마케팅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마켓, 오픈 유니버시티,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세일즈 마케팅 학위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영업으로 학위 받으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왜? 영업학과 보셨어요? 영업 전공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켈로그 스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하나인 켈로그 스쿨에서도 이그제큐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임원급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거기에 세일즈 마케팅 코스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싸다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임원들만, MBA 학생들이 아니고 임원들을 데려다가 세일즈 마케팅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영업 그건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끈기를 가지고 하면 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도끼 날만 망가집니다. 이제는 영업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업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 상사, 내 자녀, 내 동료들과도 영업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영업을 해야 됩니다. 내 식구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면 내 스스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그 부과되는 급부를 제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사와 부하 간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업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요점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업을 배워야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온라인 마켓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영업은 없다. 특히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앞으로 영업직은 점점 사라질 건데 제가 영업직을 택해도 됩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미래의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왜?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나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기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기계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면 기계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계가 대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세돌이 바둑 두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AI랑 바둑을 두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상대방의 얼굴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건 사람하고 사람 관계였는데 갑자기 사람하고 로봇하고 관계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 영업은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업입니다. 그게 첨단 영업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업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제가 근 20년 전에 진단 의료 장비 아시아 태평양 영업 담당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진단 의료 장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CT, MRI,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장비 이런 것들을 파는 일을 아시아 영업 담당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좀 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제품을 발표해놨는데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 대도 못 파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는 그 장비를 꼭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라운칭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못 팔고 있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고객이 잠재 고객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객분이 아시아 책임자가 와서 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이 장비 살지 안 살지 최종 결정을 하겠다. 마음이 급한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저기 남미 어디라도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그 고객이 저보고 오라고 한 곳은 수라바야라는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병원은 자카르타에 있는데 왜 나보고 수라바야에 오라고 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급했기 때문에 그 고객을 만나러 자카르타로 가게 됩니다. 자카르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라바야로 가서 수라바야의 어떤 지역에 가서 제가 그 고객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카르타에 내렸는데 그날 열대 폭풍이 와서 공항이 거의 뭐 정말 비로 앞도 안 보이고 천둥 번개로 엄청나게 그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선에 내려서 국내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현지인들은 한 명, 두 명씩 공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지가 수라바야이기 때문에 자카르타에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있어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갈 곳도 아니고 그냥 공항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탈 비행기는 캔슬이 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대합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보딩 사인이 떴습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상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밖의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딩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포기하고 다 물러나고 저하고 몇몇 사람 그리고 승무원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거의 저희 직장생활 동안 비행기를 엄청나게 탔지만 지금도 손에 꼽는 넘버원, 넘버2 최악의 비행기 여행 악몽 중에 하나가 그날이었습니다. 자정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하는데 밖에는 번개, 비바람, 비행기는 흔들리고 비행기가 뜨기는 떴습니다. 떴는데 그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뜨고 나서 구름을 뚫고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거의 저는 그 닭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날개가 흔들리는 속도가.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수라바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그 저희 현지 직원하고 저희 대리점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캔슬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공항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저를 차에 태워서 밤길을, 산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순진했죠. 수라바야의 시내의 어떤 호텔에서 이미 새벽이 됐지만 샤워를 좀 하고 내일 아침에 고객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으로부터 시작해서 밤에 산길을 2시간, 3시간을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눈을 떠서 밖을 내다보는데 정말 아찔해서 밖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밤에 이런 산속에 있는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던 게 이분들은 여름 휴양을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산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데를 가면 바닷가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게 정상인데 이분들은 더우니까 그리고 바다는 늘 보는 거니까 산속으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거의 5도, 1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가 계시는데 그때 그분이 속한 학회가 하계 학회와 전시회를 그 산속 리조트에서 하고 있었는 겁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새벽 무렵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씻고 자려고 하는데 고객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만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자카르타 공항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수라바야의 그 악천후를 뚫고 내려서 수라바야에서 집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는데 그 새벽이 다 됐는데 고객을 만나야 돼. 몰골은 말이 아니고 피곤에 쩔어 있고 근데 고객을 만나야 돼.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객분이랑 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그 고객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던 것은 우리 회사가 그 장비를 삼으로 인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했던 프로그램 각종 지원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라. 장비 자체는 나한테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지만 나는 중요한 게 이거다. 그분이 대형 체인 병원의 그 패밀리였는데 이분은 자기가 학술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싶고 새로운 장비를 써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니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이 장비 한 대를 사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니네가 과연 계약서에 써놓은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확인해라. 그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는 이런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서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내가 오라 그러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 그 장비 한 대 때문에 여기까지 오라고 했을 때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당신처럼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장비를 샀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 몇 년 동안 저희 장비로 쓴 논문, 저희 장비로 교육, 저희 장비의 교육센터,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 병원의 시설을 다 열어서 저희한테 교육 장소로도 제공해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 수라바야 산골에 여행 한 번으로 세일즈 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 이상 얻은 것보다 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니면서 저희 장비를 홍보해 주시고 저희 장비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된 얘기지만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그런 선의를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와 영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로봇가 제 대신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로봇가 제 대신에 가서 밤새 기다린 고객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고의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원전 9,000년, 기원전 500년 전에도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했고요. 저는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도 중요한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러게 싸게 주면 잘 팔려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비즈니스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저는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5년, 10년, 50년, 100년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배워야 하냐, 마케팅을 배워야 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음식 한 그릇을 팔지만
그 음식 한 그릇에 있는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I나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업과 마케팅 철학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데일리에 칼럼 쓰는 게 있는데 주제가 인생 영업입니다. 저는 인생이 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영업을 하듯이 또는 영업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 많은 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고 싶다면 영업을 배우시고 그 영업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영업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영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중해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흑에 깃들여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책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세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페르시아는 당연히 다시 전쟁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